일요일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선 유동이요.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자, 1월 넷째 주 KBL 룸앤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잘 보셨죠? 자, 2부도 댓글 선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HM 림님이 류 기자님, 저 인천 출신도 아닌 대우 제우스 때부터 까공 팬입니다. 근데 올해 우승 예상팀으로 분명 기자님이 까공을 뽑으셨죠? 전 유동혁 기자님 국내 최고 동자라고 생각합니다. 다 감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배트 신발 책임지세요. 지금 LG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공 팬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승을 못하는 팀을 도주하는 이상한 그 언더독 이제 성향의 팀들. 저도 그런 편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시즌 그 전에 우리 이제 그 한국가스공사가 네. 원래 뭔가 큰 일을 칠 때가 됐다. 자, 네. 창단도 했고. 네. 자, 유동 감독의 두겸민 김낙현이고 콜 니콜슨까지 있다. 내가 콜 그랬는데 야, 이게 부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부상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장사가 없어요, 진짜로. 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한창 잘 나가는 SK도 사실은 경년에 한 번씩 이 부상이 그렇죠. 몰아서 찾아오는데 네. 그때는 사실 감당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맞아요, 전력도. 맞아요. 네, 이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져야 되나요? 미안합니다. 네. 예. 제 생각에는 근데 그것도 있지만은 시즌 전에 그것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셔놓고 또 이제 지난주에 그 6강 예상할 때 또 거기서도 빼버리고 예, 아마 거기 섭섭함이 더해지지 않으셨을까. 제가 상당히 잘못을 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SJ 홍님이 크블 인생에서 박지혁 기자님이 말씀하시길 이동혁 기자님이 본인은 농구 기자계의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셨다는 일화를 밝히셨는데 팩트 체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어소녀님도 박지혁 기자님을 기자계의 김승현이라고 평하신 기자계의 마이클 조던. 이 이동혁 기자님은 누군가요? 이 일화를 크블에서 그 무리들이 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크블 인생에서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스스로를 기자계의 마이클 조던이라고 칭하시. 일단 죄송합니다. 네.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네.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네, 제가 잘못했어요. 그 한창 그 기자들도 이렇게 보면 요 얘기가 재밌을지 모르겠어요. 기자들 한창 이렇게 보면 한 7년 차부터 한 2년 차까지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때는 이제 일도 손에 있고 또 열심히 할 때고 저도 이제 그때 굉장히 좀 열심히 했었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박재혁 기자가 처음에 이제 신인으로 왔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신예 이제 기자로 와서 네가 박재혁이야?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제 그림자도 못 밟던 그런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있었었죠. 예.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술을 한 잔 이렇게 먹고 이제 뭐 기분 좋아가지고 이 친구가 또 뭐 나름 이제 굉장히 명석하기 때문에 총명하고 뭐 명석해가지고 그때 1년 차 때니까 이 친구가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할 때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술 먹고 그냥 했던 얘기인데. 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그것도 덜 익어서 그래요, 제가. 덜 익었을 때 그 7년 차, 12년 차 이때 아는 나이지만 그때 뭘 합니까? 그런 때입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저는 그때 에피소드를 모르니까 그때 박지혁 박지혁 선배님에게 기자계 김승현이라고 부른 이유는 뭡니까? 이거 왜 이렇게 꼼꼼하게? 저 너무 궁금해요. 박지혁 기자 그때 2년차 때 기사를 썼는데 굉장히 좀 잘 썼더라고요. 저 재밌게 썼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제 후배 기자님들 이렇게 볼 때 기사가 좋으면 가서 기사 너무 재밌더라. 이거 어떻게 썼어? 맞아요. 그 덕담 많이 해주시는 스타일이에요. 네, 저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배우려고 그러는데 잘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당시 술을 먹고 같이 이렇게 우연히 이제 집을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술이 좀 돼가지고 그때 저 지혁이 너무 잘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가 그래서 기자계 김승현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때 박지혁 기자가 저한테 그러면 선배님이 무엇입니까? 난 마이클 조던이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냥 정말 사적인 얘기인데 이거를 그렇게 깔 줄 몰랐어요. 진짜. 이거는 선을 좀 넘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쪽 당에서 좀 약간 너무했네요. 네,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가처분 신청 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도 할 얘기 많습니다. 맞나요? 네. 근데 이 친구는 보면 농구 얘기는 별로 할 게 없고 꼭 좀 이제
좀 더러운 얘기들이 있어요. 뭐 올림픽대로 이제 소변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 이거 들으시면 그쪽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는 그 박세훈이나 최영석도 다 아니까. 네. 아 그런 친구예요. 좋습니다. 네. 떡밥만 살짝 던지시고 네. 이제 까는 건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라. 패스. 네, 좋습니다. 네. 레드스타님이 이간희가 이 영상을 보고 활약 타오라 하드캐리하길 기원해 봅니다. 네. 제가 이제 주말에 또 창원을 다녀왔잖아요. 네네. 네, LG가 이겼는데 네. 끝나고 이제 이간희 선수랑 인사를 이제 했는데 네. 이간희 선수가 또 그러더라고요.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말한 거 다 보고 있다고. 이 선수가 안양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저희가 이제 일요연구 하면서 이간희 선수하고 이재도 선수하고 잘 맞을 것 같지는 않다. 그때 처음에 우리가 니션 리뷰를 할 때. 근데 이간희나 이재도는 그냥 깨부수는 농구를 하면 LG가 굉장히 좀 시너지를 얻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꽁해가지고 네. 이 선수가 공식 기자회견에서 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동혁 기자가 뭐 이간희랑 이재도랑 잘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 항상 생각하면서 항상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그만해. 그만. 그래서 내가 한 방 먹었네. 그래서 네. 아니 우리 이간 선수 너무 잘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뭐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 깨지네요. 이간희 선수가 이런 걸 되게 많이 챙겨봐요. 좋아요.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약간 자극으로 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는 뭐 저희가 뭐 그런데 도움이 된다면은 네. 저희는 뭐 저희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이슈 좋은데 이런 이슈가 이제 우리 기자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선수들이 주인공이니까 그럼요. 우리는 이슈 메이커로서 역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림픽대로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이슈 메이커만 탁탁 던져주는. 그렇죠. 그거 해명해요. 네. 가서 물어보세요. 진짜 정말 이런 얘기들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댓글에 갑자기 이런 얘기들이 이게 무슨 그러니까. 얘기인가 해서. 네. 이거는 정말 사실인 얘기인데. 좋습니다. 어쨌든 미안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이간희 선수는 지금 뭐 굉장히 뭐 잘하고 있고. 제가 뭐 기사도 한번 썼었지만 에이스로서 어떤 자기의 역할을 갖다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자기 스타일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팀 한국가스공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14승 20패 현재 8위고요. 후반기 첫 경기 디비전 좀 뭐 완승을 거뒀는데 이거 오리온전 정말 뼈아픈 역전패. 근데 사실 이번 시즌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은 아닌데 이제 두나콜 트리오 다 가동되고 뭐 이런 시점에서 차바이까지 온 시점에서 이런 역전패를 당했다는 게 저는 좀 내상이 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 디비전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확실히 니콜슨 트리오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102대 87로 승리를 갖다 거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DB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레나드 프리먼이 종아리 부상으로 한 3, 4주 지금 결정하는 상태에서 오브라이언트 혼자 외국인 선수로 이제 뛰고 있을 때 그때 이상범 감독이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벤치로 뺐죠. 그리고 강상재 선수도 벤치로 뺐죠. 거기에서 그냥 폭풍같이 몰아쳐서 그 전현우 선수 코너 2방 3점 그리고 뭐 두경민, 김낙현, 니콜슨이 아주 그냥 맹폭을 하면서 거기서 점수를 확 벌려버렸죠. 그래서 102점을 넣었는데 그러면서 한국가스공사가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연승을 타면서 뭔가 세게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고 오리온전에서도 17점 차로 앞서는 걸 보면서 이게 기세가 이게 정말 만만치 않구나 좀 체크를 해봐야겠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극적으로 어떤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오리온전 보면은 무슨 생각 들었냐면 이게 저희가 뭐 가스공사 얘기할 때 부상 선수들의 어떤 이슈 그 공백이 크고 이거 메우느라 사실은 기본적인 것들 다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돌아와서 이 경기 내용을 보니까 온 상태에서 어떤 약점도 매우 크고 그리고 그 전에 없을 때 약점이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큰 거는 그 니콜슨의 그 수비 문제. 저는 좀 많이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사실은 디비전 보면서 저는 너무 좀 많이 느껴졌거든요. 특히 이 선수가 지금 그러니까 허리에 부상해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고 유동 감독은 이제 지금 워낙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100%가 아니지만 일단 조금 빨리 복귀시켰다는 얘기도 했지만은 그래서인지 몰라도 리바운드 가담이 부상 전보다 그때도 약 좀 떨어지는 편이었는데 더 떨어졌어요. 그리고 수비에서의 활동량이나 어떤 수비 범위는 더 좁아져 있고 사실상 수비에서는 거의 진짜 이게 제가 진짜 니콜스 선수에게 죄송한데 라둘리차 시즌 초반에 느낌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바로 위로 떨어지는 리바운드는 확실히 그래도 잡아주는데 그거 외에는 수비에서
다른 선수들의 부담을 너무 키우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떨 때는 DJ 화이트가 나올 때 차라리 좀 안정적이다. 그렇죠. 그런 보드 장악이나 이런 면에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니콜스 선수 수비 불안 문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가스공사가 정말 잘 나갈 때는 공격력이 폭발을 하면서 그냥 모든 게 잘 돼 보이는데 그러면서 계속 불안하죠. 이동환 기자 말대로.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오리온전에 나타났었고 17점차 역전패를 갖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가스공사의 지금 어떤 현 주소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격력 자체는 괜찮습니다. 니콜스 선수가 이제 그 외곽으로 쳐주면서 두경민 선수와 어떤 2대2 공격도 좀 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거기에 김낙현 선수의 어떤 호흡도 괜찮은 문제 부분이 있고 또 흐름이 좀 좋지 않을 때 니콜스 선수의 어떤 그 개인적인 능력으로 이제 밀어넣어서 득점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그래서 공격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수비에서 이 선수의 구멍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사실 이대현이나 차바이 뭐 이런 선수들이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차바이도 사실은 좀 조기복귀거든요. 그렇죠. 이런 점이어서 이 지금 니콜슨과 차바이의 컨디션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리고 이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얼마나 공수 밸런스를 잡아주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인 것 같고 근데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14승 20패 8이긴 하지만 6위하고 차이가 얼마 나지는 않는단 말이죠. 두 게임 차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좀 잘 버티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그 충격적인 역전패 이런 건 당하지 말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승 1패를 하더라도 뭐 질 수 있는 팀들한테 지고 이길 팀들 이기면서 2승 1패 전략으로 딱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뭐 니콜슨이나 사실 뭐 차바이라든가 뭐 이대현도 그렇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정영삼이 또 들어오고 또 뭐 이윤기라든가 여러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수들이 좀 뭐랄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이 팀은 굉장히 무서운 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니콜슨이 그냥 정말 스탯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선수는 30.7 리바운드 하는 것보다 20점 10리바운드 하는 게 훨씬 팀에 도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떤 의미냐면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범위가 너무 좁아져 있기 때문에 리바운드 가담 능력이다. 이 선수가 리바운드를 많이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쵸.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니콜슨의 떨어진 리바운드가 어떤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거 같냐면 그러니까 결국 니콜슨 때문에 뭐 이제 수비 로테이션 할 때도 다른 선수들의 페인트 좀 커버 부담이 크지만은 이제 상대가 슛을 던진 다음에 박스아웃과 리바운드 가담까지 이 밖에 4명의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거의 약간 집단 리바운드 가담 체제로 가거든요. 가스공사가 뭐 차바이부터 해서 김낙현, 두경민, 뭐 홍경기, 뭐 전현우까지 이런 선수들이 다 리바운드 가담합니다. 그렇게 해야 상대한테 리바운드를 안 주니까 문제는 이렇게 5명 전원이 뭐 니콜슨 자기 위치에서 5명 전원의 리바운드 적극 가담하는 체제가 되면서 일단 에너지 소모가 심하죠. 이게 결국에는 뭐 이제 이동 감독 초부터 계속 말하는 두경민, 김낙현의 어떤 체력 부하랑도 저는 연관이 있다고 봐요. 맞아요. 예, 이들이 공격 말고도 신경 써야 될 게 있으니까 니콜슨으로 인해서. 예.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리바운드 가담을 적극적으로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트랜지션이 엄청 약해져요. 맞아요. 예. 애초에 위치 자체를 그러니까 상대가 뭐 외곽슛을 던지면 컨테스트한 선수는 빨리 프론트 코트로 넘어가고 양쪽에서 넘어가고 인사이드에서 한두 명이 리바운드 확실히 잡아주고 빨리빨리 볼 푸시가 되어서 미리 넘어가 있는 선수들 볼을 뿌림으로써 이제 1차 속공, 2차 속공 노리는 그림이 돼야 되는데 5명 다 페인트 존에 밀집해서 리바운드부터 찾고 가니까 다 같이 넘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설사 두경민이나 김낙현이 잡아서 이 선수들이 볼 넘겨줄 필요 없이 바로 넘어가 되니까 바로 드리블 치고 넘어가도 다른 선수들도 다 골 밑에 있었다 보니까 혼자예요.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이 팀이 가드진이나 선수 구성을 보면은 스피드한 어떤 농구도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는 니콜슨의 문제랑도 다 저는 좀 연관이 있는 이슈 같다. 그래서 니콜슨이 이게 뭐 이제 감독님이나 코칭 스태프도 분명히 얘기를 하겠지만은 득점도 좋지만 분명히 좀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뭐 수비는 뭐 이 선수 원래 약하니까 뭐 좀 어느 정도 자기 최선을 다하고 리바운드 가담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팀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동환 기자께서 이제 니콜슨 수비 약점이 어떻게 팀에 영향을 미치는가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그러니까 100% 동의를 하고요.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모멘텀이잖아요. 흐름이잖아요. 근데 흐름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져요. 첫 번째는 공격 리바운드 내줘서 풋백 득점을 허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모멘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트랜지션 상황에서 트랜지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쉬운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기세가 꺾여요. 그렇죠. 기사가 꺾이면서 상대에게는 이제 속공 득점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아지죠. 이제 그런 비율 때문에 이 모멘텀 자체가 한국가스공사에게는 니콜슨의 수비 문제로 인해서 이 모멘텀 두 개가 굉장히 약화되기 때문에 흐름을 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체 외국인 선수 화이트 선수는 매력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 들었냐면 라션 토마스와 에런 에이지를 살짝 섞여놓은 듯한. 맞아요. 그러니까 몸동작이나 이런 건 정말 에런 에이지 같고 네. 그리고 미들 점프 꽂아주는 거 보면 네. 에런 에이지 느낌 나고 턴어라운드로 네. 그리고 막 세컨 점프 계속하면서 막 약간 진짜 파닥파닥하면서 돌아다니는 건 약간 라션 토마스 같은 약간 묘한 어떤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 저는 이제 디비전에서 경기 직접 이렇게 봤을 때 그때 이제 첫 경기였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터프한 슛을 쏘는데 그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저런 능력이 분명히 있는 선수구나라는 거 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나머지 선수들이 좀 이제 체력을 보충을 하면서 이 선수에 맡겨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활동력 자체도 굉장히 좋고 지금 이제 그 농구를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이 부분을 좀 더 봐야 되는데 알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 선수가. 네, 그래서 자기가 진짜 해야 될 때 개인 능력을 다 부려야 될 때 안 부려야 될 때 그리고 팀 동료와 맞춰야 될 때 안 맞춰야 될 때도 조금씩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뭐 알렉산더도 좋은 선수였지만 이 선수가 지금 그 한국가스공사에서 어떤 체력적인 어떤 보충 그리고 공격과 수비에서 어떤 활동력 보충 이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는 이 선수가 좀 더 이제 그 고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단 두경민, 김낙현과의 어떤 호흡은 좀 맞춰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살짝 좀 어떤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LG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LG 16승 19패 7위고요. KGC, KT 다 꺾었고 디비전 이제 1쿼터 완전 이제 좀 부진하다가 쫓아가다가 이제 결국 접전 끝에 졌습니다. 일단 LG가 확실히 시즌 초반과는 진짜 다른 팀이고 힘이 있어요. 기본적인 힘. 끈적끈적함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KT전 보면서 아무리 뭐 KT가 최근에 경기력이 안 좋았다고 해도 이 정도의 무난한 승리를 가져가는 거는 이거는 진짜 되게 상징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LG가 그만큼 좀 안정적으로 좀 변했고 KT가 이제 불안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불안한 요소들을 제대로 짚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스스로가 안정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가능한 건데 그걸 이제 우리가 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힘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뭐 역시 이제 마레이가 기본적으로 골 밑에서 잘 잡아주고 있고 이 마레이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시너지 효과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있다. 여기에 이제도 이관희의 그 공격은 기복이 있을지 몰라도 수비에서 어떤 압박 그러면서 전체적인 압박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막 한 2, 3주 전부터 계속 이 선수 얘기, 이승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다릅니다. 달라요. 맞아요. 네, 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네. 이승우 선수는 그 좀 성기긴 한데 LG에게 꼭 맞는 카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선수를 잘 키우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한 2.5번에서 3번 또는 3번에서 3.5번 요 사이에서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그런 선수. 그래서 LG가 그동안 사실 고민이 뭐 정희재라든가 서민수라든가 좋아요. 괜찮은데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결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그렇죠. 이제 활동력 그리고 어떤 그 좀 통통 튀면서 어떤 시너지를 주는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KT 정성호 같은 경우에 압박을 막 가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뭐 SK의 지금 뭐 오재현이라든가 최원혁이 그런 역할을 갖다 하게 할 수 있고 지금 현대모비스는 그 이우석 선수가 그런 역할을 하죠. 이제 그런 역할을 LG에서 지금 이승우 선수가 좀 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KGC전에서도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모멘텀을 바꿨던 선수가 이승우 선수였어요. 이 쿼터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승부처에서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면서 뭔가 모멘텀을 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들. 그게 이제 사실 기존의 정희자라든가 서민수에게는 솔직히 그 확률이 좀 낮은 플레이인데 그렇죠. 이승우는 그런 역할을 했었었고 또 락다운 디펜더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게 입증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LG가 뭐 포워드에 대한 고민 늘 많았었는데 이 이승우가 오면서 일단 그 매치업에 대한 고민이 거의 사라졌어요. 네. 예, 뭐 이제 이관희 선수도 뭐 이제 좀 직접 얘기를 하던데 양홍석이나 안영준이나 뭐 네. 이런 선수들 사실 막는 게 LG는 늘 매치업이 고민이었는데 그렇죠. 이 이승우가 이제 출전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네. 줄었고 실제로 이승우가 되게 잘 막아요. 이 선수가 파울 없이 몸도 되게 잘 다부지고 사이즈도 어느 정도 되고 스피드도 좋다 보니까 빨라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 거기서 일단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하나 가지고 가는 게 있고 말씀하신 그 통통 튀는 매력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 일단은 LG 이제 다른 선수 사실 뭐 이관이나 이재도 보면 이 선수들 돌파를 어느 정도 하긴 하지만은 메인 옵션이 뭐냐로 봤을 때 이관희는 사실 미드레인지 게임이에요. 이 선수는 예, 미드레인지 게임 5대5 오펜스에서는 미드레인지 게임을 좀 주무기로 가져가고 맞아요. 이재도 같은 경우도 돌파를 기습적으로 되게 스피드하게 보여주지만 이게 5대5에서 엄청 자주 나오진 않아요. 예, 오히려 상대가 뭐 슬라이드 수라고 이럴 때 기습적으로 이제 점퍼를 잘 꽂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데 이승우는 사실 빈도가 뭐 공격 기회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빈도가 아주 높진 않지만 공격이 좀 안 풀리거나 좀 이제 조금 약간 기습적인 상황에서 리버텍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잠재력 이게 이 선수가 가진 최대 잠재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신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팀 내 비중이 당연히 이 백코트진과 마레에게 당연히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많이 보여주진 않지만은 조금씩 비중이 높아지면은 아마 이거를 좀 무기로 쓰는 어떤 기회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점퍼는 아직 약합니다. 이건 진짜 문제예요. 이거는 네. 드래프트 때부터 계속 지적이 되었던 문제인데 네. 이건 사실 뭐 본인의 노력 여하에 달린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리고 수비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뿐만 아니라 수비 리바운드도 되게 좋아요 이 선수가 맞아요. 기본적인 리바운드에 대한 감각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최대 강점이 저희가 뭐 라션 토마스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볼 핸들링이 되는 볼음반이 되는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았을 때는 트레이션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이승우가 좀 최근에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수비 리바운드 직접 잡고 바로 치고 나오고 이관 이재도는 양옆에서 달려가지고 이러면서 LG의 공격 속도 자체가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면이 있어서 이승우 효과가 좀 전체적으로 LG에 미친 영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이승우가 이제 그 수비에서 중심을 잡아주니까 마레이가 워낙 탄탄한 선수고 이제도 이관이도 뭐 수비에서 구멍은 없는 선수. 그렇죠. 활동력이 네. 좋고, 그러니까 활동력 좋은 선수들이 4명이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상대는 굉장히 까다롭죠. 그렇기 때문에 LG가 지금 요즘 늠농구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승부처에서 어떤 그 역량 강화가 지금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봐도 1월에 4쿼터 득점 3위, 실점 1위, 그러니까 가장 적다는 그렇죠.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득실 마진 1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최근의 상승세 그리고 이승우 효과랑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수비에서 그렇게 단단한 모습들이 있고 공격에서는 확신한 마레이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너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블 팀이 들어왔을 때 밖으로 빼주고 그거를 뭐 이관이나 이재도나 또는 정희재라든가 서민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석점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공고한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LG가 지난 시즌에 보여주지 않았던,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승부처에서 강함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이 계속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디비전에서 초반에 좀 문제점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LG가 사실 그때 뭐 그 스케줄이 좋지 않기도 했었고 기본적으로 마레이가 오브라이언트에게 좀 많이 힘들었었죠. 그리고 DB의 그때 당시에 수비가 좋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브라이언트가 계속 이제 몸으로 이제 막다가 깊숙이 들어왔을 때 기습적인 더블팀을 했는데 그 더블팀이 굉장히 좀 효과가 커서 마레이가 패싱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빼주지 못하는. 그래서 마레이가 터프샷을 쐈을 때 그걸 수비 리바운드 잡아서 바로 그냥 속공으로 연결하면서 지금 LG가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 마레이 포스트업과 3.5 패턴 이 부분이 막히면은 플랜 B가 없다. 이 부분은 지금 LG가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좀 혼란한 상태에서 팀들이 좀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면 이 공격 루트가 계속적으로 먹힐 수 있어요. 올스타 브레이크 직전 이럴 때 보면.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 실체가 드러났고 거기에서 많은 팀들이 다 이제 전력을 모으면서 뭔가 이제 대응책을 마련할 텐데.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플랜 B가 사실은 마땅치는 않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DB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DB전이 그러니까 약간 다른 팀들이 좀 눈여겨 볼 만한 경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좀 어떤 걸 느꼈냐면, 그러니까
그 이제 LG가 사실 경기 초반에 진짜 마레이 포스터 빈도를 높게 가져가면 사실은 디비전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는데 그 더블팀을 가잖아요. 근데 마레이가 더블팀 대처가 좋다는 거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정말 좋은 패스 센스를 가졌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더블팀도 다 똑같은 더블팀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첫 번째는 더블팀이 오는 방향과 각도, 베이스라인에서 가느냐 아니면 윙 쪽에서 가느냐, 이 각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경기마다 감독님들이 그 이제 수비 포메이션의 위치나 아니면 그 선수의 특징에 따라서 다르게 잡는 거고, 또 다른 것은 더블팀의 타이밍. 예, 뭐 이제 현장에서는 원 카운트, 투 카운트라고 많이들 부르시죠. 네. 뭐 그 선수가 포스트에 볼 투입됐을 때 잡자마자 들어가느냐, 혹은 잡고 드리블을 시작해서 들어가느냐, 혹은 어제 DB처럼 마레이가 아레이구 안쪽까지 몰고 들어갔을 때 들어가서 긁어내는 식으로 수비를 하느냐, 이런 이제 변화들을 디테일하게 줄 수 있습니다. 각 팀은. 근데 어제 이제 DB를 보면은 마레이가 볼 잡고 처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마레이가 KG 시절에 이럴 때 보면은 원 카운트에 들어가는 더블 팀은 거의 완벽하게 대처해요. 아 완전 그 맛집이에요. 왜 맞지? 3점 맛집이 돼버려요. 거의 네. KGC 수비수를 어린아이 가지고 놀듯 가는데, DB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워낙 이 샘플들이 이제 많이 드러났죠. 이렇다 보니까 마레이가 사실 더블팀 올 거를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골밑을 보고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거든요. 네. 포스터 할 때 언제 오나 보려고. 뭐 먹을 겁나. 네, 네. 근데 이제 마레이가 아래의 구역까지 가면은 그때 턴을 시작해요. 그럼 이제 이쪽이 이제 블라인드 사이드 사각지대가 그렇죠. 돼요. 그렇게 되면은 김종규나 이런 선수들이 확 들어가가지고 볼을 긁어내고 턴오버 유발. 예. 근데 마레이가 어떻게 꾸역꾸역 그때 좀 힘들게 빼줍니다. 힘들게 빼주면 이관이가 거기서, 사실 이 선수 또 미드레인지 점퍼를 많이 던지는데 이 과정에서 턴오버 비슷한 스타일의 어떤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또 턴오버로 이어지면서 DB가 속공으로 초반에 엄청나게 쉽게 득점을 쌓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보면은 약간 팀들이 이제 DB도 그렇고 약간 간파를 약간씩 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방법들 찾아내고 있다. 그래서 팀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만큼 LG도 변화는 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좀 딜레마인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죠. 2대 공격이죠. 마레이가 뒤쪽으로 외곽까지 나와서 스크린 쳐주고 거기에 이관이 이제도야 미드레인지 게임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승부처에서 쓰는 LG의 어떤 그 메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왜 승부처에서 쓰는데 이 심플한 패턴이 먹히느냐면, 마레이가 기본적으로 골 밑에서 어떤 포스트업 거기에 따른 이제 시너지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2대 공격을 했을 때 상대 수비의 어떤 대처가 살짝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2대 공격이 굉장히 잘 먹히는 건데, 근데 그렇죠. 2대 공격을 그 마레이가 초반에 만약에 이 포스터 공격이 잘 안 먹혔다, 이동환 기자 말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3카운트에서 딱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했을 때 잘 안 먹혔다 이랬을 때는 딱 나와가지고 2대 공격을 해서 초반에는 먹힐 수 있죠. 그럼 이거를 승부처에 또 쓸 수 있느냐? 그것도 또 다른 문제니까. 그쵸. 그렇게 되면 상대 수비가 기본적으로 적응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확률이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게다가 마레이 선수의 그렇게 되면 체력이 소진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소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 초반에는 그런 2대 공격을 잘 안 써요, LG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또 다른 플랜이 또 뭐가 있을까? 그때 그럼 이제 이 옵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이제 세트 오펜스를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볼 때는 사마르도 선수가 그 좋지는 않죠 지금. 네. 이 옵션은 좀 좋지 않고, 저는 LG가 6강 가려면 이 선수가 좀 해야 되는데 이 선수가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딜레마가 좀 생길 수는 있다. LG가 지금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KCC 12승 22패 현재 9위고요. 네. 오리온, 삼성 잇따라 잡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또 연승까지 달렸습니다. KCC전 정말 뭐 선전을 했는데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송교창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렇죠. 역시 송교창 MVP가 돌아오니까 KCC의 어떤 전력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일단은 공격에서 안정감이 네.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지금 복귀하고 3경기를 엄청나게 많이 뛰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네. 어느 정도 컨디션 조절받고 체력 끌어올리는 어떤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제가 그 김상규 선수 얘기를 할 때 이정현 라거나의 2대 게임에서 이제 이 4번 김상규의 역할은 링커다. 팝아웃해서 3점에서 볼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처리 혹은 뭐 이제 그런 걸 안 해도 될 때는 페인트 존으로 뒷공간을 돌아 들어가서 마무리, 이런 것들이라고 했는데, 송은찬 선수가 이제 그 이정현과 라거나 2대 있을 때 이 45도나 이쪽에서 볼을 받아서 링커로서 볼을 처리해주는 능력이 김상규 선수랑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안정감이 일단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김상규 선수에 비해서 볼 흐름도 덜 죽이면서 자기 득점을 본다든지, 혹은 다음 어떤 패턴 플레이로 연결하는 어떤 능력, 그러니까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안정감이 확 올라가는 KCC가, 이런
느낌이 저는 받았어요. 네. 또 하나 송교창이 들어오면서 그래비티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사실 이정현 선수하고 라그난 선수의 2대2 공격이 굉장히 집중 견제를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강력한 옵션이었고 그걸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정현 선수도 그렇고 라그난 선수도 체력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정확하게 노리고 들어가면 그 부분에서 효율적인 어떤 그 공격 루트는 아니었었는데 송교창까지 막다 보니까 그 공격 루트가 굉장히 지금 위력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런 그래비티 효과들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송교창 선수의 뭐 그 복귀는 뭐 수많은 그런 이제 그 어떤 옵션의 다양함 그리고 그쵸. 그래비티 효과 그리고 송교창 스스로의 어떤 그 내외곽에서 어떤 플레이 이런 부분에서 KC에게 수많은 플러스 효과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KGC전이 좀 아까웠죠. 네. 오리온하고 삼성하고 승리를 갖다 거두면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12 삼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위부터 한 그 9위까지가 얼마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위도 사실은 3위권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좁혀져 있고 컴팩트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팀이 만약 3연승 3연패를 한다 그러면 확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KCC도 지금 오리온을 완전 완파를 했고요. 삼성도 뭐 80% 70 완파를 해가지고 이제 흐름이 좋은 상태였는데 KGC도 이 쿼터부터 이제 역전을 한 다음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거의 다 잡았는데 막판에 졌어요. 네. 이 부분은 KCC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송교창이 들어와서 굉장히 강해졌지만 거기 그 여전히 남아 있는 내면의 어떤 약점들이 있다. 그건 바로 외곽 수비. 그렇죠. 네. 이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현준, 이정현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송교창이 4번이다 보니까 뭐 이제 KGC전 같은 경우는 오세근과의 어떤 매치업에서 이 힘싸움에서 밀려서 좀 이제 수비 그물망이 좀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네. 이 선수가 그러니까 자기 마크맨을 약간 두고 좀 약간 서서 약간 그러니까 위치 선정도 안 좋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정현 선수와 매치업된 선수가 그냥 오픈이 되어서 그냥 훅훅 던져버리는. 그렇죠. 또 KGC전 같은 KGC는 워낙 3점에 적극적인 3점이 진심인 팀 아닙니까 이 네네. 팀은.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이 데미지가 드러난 것 같고 유현주는 이제 이 스크린 대처 사실 예전부터 약점이었는데 네. 이게 지금 뭐 몸 상태도 있을 거고 본인 페이스가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너무 심각해서 이게 참 그러니까 뭔가 공격에서 이제 송교창이 와서 활로가 뚫려서 신바람이 나는데 수비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어이없게 주다 보니까 맥이 한 번씩 삭삭삭 풀려버리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특히나 지금 그 승부처 그러니까 KCC가 앞서고 있을 때였는데 네. 흐름을 한창 타던 때였는데 KGC 박준우였나요? 박지훈입니다. 네. 그 돌파를 하는데 거기에서 뭐 아무도 막지 않는 그 무주공산. 거기서 그렇게 넣어버리면 이게 이 슛이 그냥 2점이지만 기본적으로 사기 문제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그 모멘텀을 완전히 넘겨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전찬희 감독이 작전 타임 불러서 유현준 선수한테 뭐라고 그랬죠. 자, 이수빈 좀 설명 좀 해봐라. 왜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 장면이 그러니까 그 앞에 무슨 멘트가 있었냐면 슬라이스로 아니야. 또 뭐 한 거야? 설명 좀 해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떤 모멘텀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수비를 하다 보면 실점은 당연히 합니다. 뭐 네. 모든 팀이 70점 이상, 뭐 80점 네. 실점을 하죠. 근데 이거는 줄 수도 있는 실점이야. 네. 이렇게 생각되는 실점과 이거는 우리가 약속된 것만 제대로 했으면 안 줄 수 있는 가장 안 줘야 되는 실점을 한 것과 이거는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 KCC가 문제인 것은 뭐 특히 유현준 쪽에서 혹은 이정현 쪽에서 혹은 다른 백코트 쪽에서 안 줘도 되는 실점이 나오면서 뭐야 이러면서 약간 맥 풀리고 다시 공격 세팅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아마 이제 남은 4, 5, 6라운드에서 KCC가 무조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송교창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네, 이걸 개선하지 않고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외곽 수비였던 수비 콤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찬희 감독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그 부분이 좀 변할지 이 부분을 보시면 KC 팬들은 이 부분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2승 14패. 이제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인상공사 그리고 KT 모두 눌렀습니다. 네. 저희가 이우석 선수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 전 이우석 그리고 지금의 이우석을 비교하면은
전 솔직히 다른 선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야, 트레이드 가치가 트레이드 얘기가 아니고 트레이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선수가 이제 트레이드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그렇죠. 정말 이우석을 받으려면 저 팀 내 간판 한 명을 주고 받아야 되는 그렇죠. 그 정도였던 자리매김이 됐어요, 이 선수가. 그렇죠. 아. 99년생이 이 정도의 존재감과 이 정도 성장 속도에 제가 본 최근 유망주 중에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선수가 아닌가 싶고 가장 놀라운 것은 역시 최근에 시즌 중이었던 이 미드레인지 게임 장착. 지난주에 이동환 기자가 제대로 얘기를 해줬는데 미드레인지가 KT전도 보면 네. 그 KT가 앞서 가려고 하면 이우석 선수의 미드레인지 점퍼로 조금씩 방해를 놓고 네, 그게 시그니처 플레이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동혁 기자가 늘 강조하는 게 어떤 선수든 자기 시그니처 플레이가 있어야 된다. 알고도 못 막는 이게 있어야 이걸 베이스로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우석이 이 미드레인지 게임 장착 전에 불과 뭐 한 2라운드 이때 전까지만 해도 트레인션 속공 가담 좋고 스피드 좋고 활동량 좋고 수비 괜찮고 농구 BQ도 좋은 것 같고 되게 괜찮네. 사실 요 정도였지. 그리고 안영준, 양홍석, 송유찬한테 하지 안 되지. 네, 그렇죠. 한두 개 미치지.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유망주라는 기준에서 굉장히 저희가 좋게 평가를 한 거고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 거지. 당장의 현재 기량이 그런 선수들과 비견될 수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닌데 저희도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물론 아직 그들과도 갭이 좀 있지만은 뭔가 되게 격차를 많이 좁혀서 바로 코미트까지 가는 느낌까지 왔어요. 지금 그게 미드레인지 게임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우석 선수의 이 미드레인지 게임이 굉장히 기술적이에요. 좀 NBA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사이즈가 좋고 올라갈 때 이 타점이 좋다 보니까 그 진짜 NBA 느낌이 나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원시원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은 뭐 미드레인지 게임 많이 하죠. 근데 좀 뭔가 약간 이게 비하적인 표현이 아니라 KBL에서 볼 수 있는 좀 흔한 어떤 미드레인지 게임 느낌이 다른 선수들에게 있다면은 이우석은 좀 약간 외국 리그에서 보는 듯한 그런 미드레인지 게임 느껴요. 이게 비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죠. 리그 스타일에 따른 거죠. 네. 그런 이제 뭐 스피드와 높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타점도 타점이고 또 거기서 올라가는 어떤 그 구조가 굉장히 좀 뭐랄까 이상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전에 밑작업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굉장한 테크닉이 숨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풀업 점퍼를 던지는 과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전에 공격 상황에 대해서 특히 가장 좀 인상적인 것은 최근에 2대1을 할 때 팩을 받고 미드레인지를 진입했을 때 이우석이 미드레인지 점퍼를 던지는 지점을 찾는 동작. 요거 이제 저희가 스네이크 드리블이라고 하는데 요게 현지에서도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NBA에서 나 미드레인지 게임 좀 해라고 하는 선수를 모두 이 기술을 씁니다. 그렇죠.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뭐 케빈 듀란트 아니면 뭐 이제 가드 중에 크리스 폴, 트레이 영. 그러니까 픽을 받고 내 수비수가 뒤에서 파이스로 따라올 때 이제 그 앞에 미드레인지 공간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수비수는 뭐 드랍백이든 뭐 조금 올라와 있든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 그 위에서 그냥 갖다 박으면서 던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볼을 치고 왼손으로 치고 가면서 방향 전환 이렇게 팔자로 돌아가버리죠. 그렇죠. 그러면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왼쪽 엘보에서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팔자 형태의 어떤 드리블을 뱀의 어떤 움직임 그렇죠. 같다고 뱀 해서 움직임 같다고 해서 스네이크 드리블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고난이도 기술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이거 되게 안정적으로 하기 되게 어렵고 그리고 그 미드레인지 공간이 저희야 말은 뭐 스크린 받고 가면 열려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하는 선수들에게는 이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0.5초 정도의 어떤 그 틈을 노려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틈을 찾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볼 핸들링도 기본적으로 상대 빅맨 스크리너 수비수의 위치를 보면서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볼 핸들링이 안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말씀하신 그 타이밍 포착 그리고 이쪽에 공간이 어떻게 되고 코트 상황 파악이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이우성은 그걸 잘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현대모비스가 서명진 선수도 좀 그런 기술을 쓰고 있고 그래서 좀 집단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 이게 아마 현대모비스 플레이오프 때는 좀 큰 힘이 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스네이크 드리블을 장착을 해서 미드레인지 게임을 펼쳐버리면 알고도 못 막는 공격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냥 NBA에서 대세가 되는 기술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보면 수비수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를 갖다가 못한다. 공격수가 정확하게 그 동작을 해버리면 그런 이제 경우가 이제 시그네처 플레이가 되는 거고 그게 어떤 객관적 전력의 힘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과정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드레인지 게임이 이우석이 거의 그러니까 사실 KD전 같은 거 1쿼터는 던지면 들어가는 수준까지 갔던 느낌인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파생 효과가 생기냐면
최근에 그 혹시 NBA 경기 그 시카고 경기 보셨습니까? 그 네. 미러키랑 한 경기 보면은 네. 더마드로잔의 미드레인지 게임을 막으려고 네. 미러키가 드랍백을 하는 팀인데 앞에까지 압박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우석의 미드레인지 게임이 진짜 지금 현재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아 이제 진짜 약간 막아야 상대 돼. 팀이 무조건 막아야 막아야 되는 돼. 옵션이 됐다. 그러면은 상대 팀들이 압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우석을 3점 라인 앞쪽까지 그렇죠. 스크린과 수비수까지.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1대2 상황. 네. 그럼 뒷공간이 다 열려버려요. 그렇죠. 서명진, 네. 김국찬에게 또 석점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이제 현대모비스는 찬스가 생기죠. 이게 또 그래비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우석이 그런 상황까지 가면은 이우석이 뭐 화려한 패스를 하지 않아도 그냥 한두 번 패스로 그냥 다른 쪽에서 모비스 파생 효과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우석이 이 미드레인지 게임을 해내고 있는 것은 단순히 야투 하나 넣는 정도로 잘 넣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모비스에게 굉장히 많은 옵션을 가져다 줄 어떤 위협적인 무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객관적 네. 전력의 어떤 상승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음. 현대모비스가 지금 공동 3위입니다. 네. 20승 13. 아, 예상 못했어요. 이 팀은 네. 쓸데없어 걱정. 우리가 왜 그때 7위로 났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구질구질하게 단서를 달았어요. 뭔 나라는 이 팀이 객관적 전력을 못 되는 게 7인데 네. 이게 뭔가- 뭐 유지학 감독이 이렇게 좀 만지고 또 잠재력 있는 선수들이 올라오고 외운 선수 합이 맞으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랬는데 걱정했던 부분들이 다 현실이 돼버렸네요. 네. 왜 안타까운 느낌이. 네, 네. 그렇죠. 이 팀이 당연히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네. 2위까지 주어지는 4강 직행 티켓을 노릴 텐데 가능할까요? 근데 지금 KT 페이스가 너무 안 좋아서 그렇죠. 사실은 진짜 가능성 이제 열린 것 같아요. 어제 잡으면서 이제 지금 공동 3위 현대모비스 KGC와 2위 KT 승차가 2경기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가시권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렇게 돼버렸네요. 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현대모비스가 최근에 좀 고무적인 것은 사실 전반기 때 계속 반복됐던 일이 잘하다가 뒤집혀서 지는 경기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 최근도 약간 요절복통이에요. 사실 이 팀 경기하는 거 보면은 맞아요. 클러치 되게 요절복통이고. 인상공사전에서 사실은 막 크게 앞섰다가 또 네. 동점 역전됐다가 또 다시 이기고. 그렇죠. KT전도 비슷하고. 그렇죠. 엄청 위험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두 경기 다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이 작가님 표정이 안 좋았어요. 끝나고도 똑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근데 어쨌든 결과가 바뀌고 있잖아요. 결과값이 바뀌고 있고 이제 마지막 클러치 때 어떤 상황들이 나오냐면 토마스의 활약이라든지 이런 이제 위험할 때 방점을 찍는 활약이 그래도 조금씩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이 이제 그 이 작가님 계속 얘기하시는 결정력, 관리 능력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약간씩만 개선이 된다면은 뭐 플레이오프는 완전 다른 무대가 되겠지만 적어도 정규리그에서는 2, 3위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페이스가 좋습니다. 맞습니다. 페이스 좋습니다. 근데 잘 네. 모르겠다.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까지 예측 못하겠다. 네. 저는. 알다가도 모를 것 같은 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DB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B가 16승 18패 6위를 달리고 있고 가스공사 패, SK전 패. 근데 LG를 88대 81로 잡아냈습니다. 네, 지금 DB가 사실은 이 레나드가 이제 부상으로 좀 이제 그렇죠. 당분간 못 뛰게 되지 않았습니까? 종아리 부상으로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강상재를 다시 4번으로 좀 돌리는 이런 상황도 왔고 이제 뭐 트리플 포스트 약간 가동을 멈추는데 이 상황에서 좀 강상재 핸들러 역할은 좀 여전히 좀 계속 가져가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 DB가 이렇게 보면 한국가스공사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할만하면 누가 다치고, 그러니까 할만하면 좀 다치고, 네. 또 보충해서 진짜 이 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다치고. 이런 상태이고 가스공사전에서 87대 102로 패했는데 3쿼터 중반까지는 굉장히 잘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오브라이언트 혼자 써야 되니까 이상문 감독이 이제 로테이션 갖다 돌리려고 하다가 그 로테이션 틈에 한국가스공사가 그냥 결정을 저어버렸죠. 물론 그 속에서 이상문 감독의 어떤 실책도 좀 있긴 한데 결국은 이제 102대 87로 졌는데 뭐 경기력이 나쁘긴 했지만 실체적으로 뜯어보면 뭐 DB는 뭐 할 수 있는 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SK전 92대 101로 패했는데 이것도 이제 레너드의 어떤 그 공백 이런 부분이 좀 있었었고 LG는 88대 82 초반부터 기선을 잡으면서 승리를 갖다 거뒀다. 일단 지금 보면 강상재가 팀의 어떤 핵심 전력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이동혁 기자도 같이 현장에 계셨지만은 가스공사전 앞두고 이제 이 트리플 포스트에 대한 질문을 들을 때 이상훈 감독이 그 표현이 안 맞다라는 어떤 말씀을 하셨거든요. 강상재는 이제
장신 포워드 자원이지 빅맨이 아니다. 셀프 포스트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좀 이상훈 감독님의 진의랄까요? 진심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강상재를 이제 장신 포워드로서 그러니까 단순히 뭐 빅맨을 꺼내 쓰는 게 아니라 진짜 포워드 역할로 이제 뭐 2대2 핸들러 저희가 뭐 계속 얘기를 했지 핸들러라든지 풀업 점퍼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좀 쓰겠다는 어떤 뭐 뜻을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NBA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롱볼이죠, 롱볼. 네, 그러니까 롱볼의 가장 그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다재다능하면서 발 길이가 길고 굉장히 높이가 좋은 그래서 활동력이 담보가 되는 상태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스몰볼의 어떤 반대 개념인데 지금 DB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강상재가 3번이고 그다음에 김정주 4번이고 오브라이언트 5번인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베스트 라인업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뭐 호응이 들어가고 거기에 포인트 가드 한 명 또는 메인 볼랜드로 한 명이 들어가겠죠. 들어가면서 지금 가지고 가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레나드 프리만을 교체하기가 좀 애매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대표팀이 이제 브레이크도 있고 레나드 같은 경우에 뭐 이 옵션 중에 최상급이니까 한 4주 정도 나오는데 4주 이후에 이제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 다시 보충하기 애매한 그런 상태. 그렇죠. 그러면 오브라이언트를 예를 들어서 30에서 35분 정도밖에 못 뛰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오브라이언트 같은 경우도 체력적으로 어떤 그 원활한 상태가 아니라 좀 더 많이 뛰게 만들면은 부상의 어떤 위험도도 있기 때문에 좀 아끼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5에서 한 10분 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DB가 좀 많이 떨어진다.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터진 게임이 가스공사 전이고 그때 이상범 감독이 강상재 선수까지 들어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용병술의 실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수 맞아요 이거는. 네, 왜냐하면 그래서 지역방을 썼었거든요. 지역방을 썼었는데 코너에서 전효연 선수한테 2번 맞으면 거기서 게임이 터져버렸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상범 감독이 그때 디테일하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강상재를 좀 더 밀고 갔어야 되는데 물론 강상재의 체력적인 더 부담감 그리고 파울 트러블 이런 부분도 있었었지만 밀고 갔었는데 밀고 가는 게 맞았었다고 봐요. 거기에서 이제 뭐 하나의 그런 게 나왔었었고 그때 DB가 제가 볼 때는 로테이션을 갖다 돌리는데 로테이션 돌리는 멤버들이 보통 보면 정호영 그 다음에 이준이라든가 또 하나 더 있죠 이용우라든가 정준원 그리고 뭐 차이진 요즘 잘 안 나오죠. 이런 선수인데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활동력도 좋고 굉장히 뭐랄까 좀 거칠면서 잘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톱급 가드진을 만나면 의외로 쉽게 골밑 돌파에 뚫린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보면 그 선수들이 나왔을 때는 김종규나 강상재만 나오게 되고 오브라이언트가 사실은 이제 골밑의 어떤 활동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거기서 득점을 내주면서 뭔가 흐름이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는데 로테이션을 돌렸을 때 DB가 지금 애매한 건 뭐냐면 베스트 라인업을 가동을 했을 때는 힘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흐름이 떨어지면서 뭔가 이제 그 흐름을 내준 상태에서 게임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DB가 로테이션의 어떤 그 효율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LG전에서는 사실 그 부분을 좀 반대로 해서 기습적으로 굉장히 좀 압박을 가하고 거기에서 흐름을 잡고 갔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가 다 거둘 수 있었는데 근데 이런 로테이션을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강상재 오브라이언트의 어떤 2대 공격이 굉장히 좋지만 여기에서의 어떤 그 이상범 감독의 용병술이 지금 좀 어떤 기로에 왔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DB2의 로테이션은 되게 오랫동안 구축되어 온 스타일이고 사실은 이거는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이상원 감독이 뭐 주전들 출전 시간에 대폭 늘리는 급하다고 해서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해서 그런 일은 없을 거고 그 로테이션 안에서 어떤 그 타이밍이나 어떤 라인업의 메리트 한 번씩 나오는 이거를 활용해서 모멘텀을 가져오고 허웅이나 강상재 어떤 결정적인 어떤 역할들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실 텐데 요거는 이제 DB가 계속 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전의 로테이션과 지금 로테이션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전의 로테이션은 오누아쿠라든가 뭐 또는 김종규가 있었었고 또 이제 빅맨이 이렇게 한 명 서 있으면서 거기에서 수비가 기본적으로는 좀 탄탄했었어요. 그래서 공격이 안 돼도 수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버티는 힘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버티는 힘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쪽에서는 쳐주는 선수 이제 새로 수비를 잘할 수 있는 선수가 없고 또 외곽에서는 이상한 그 약간의 허점들 그러니까 경험의 어떤 부족분 이런 부분 때문에 허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수비에서 좀 흔들려서 이런 로테이션 자체가 지금 효율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 부분 DB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DB도 좀 기로에 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켜보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네. 선수들이랑 감독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사실. 네, 저희가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건데.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2부 순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 다음 주에는 저희가 설날이기 때문에 한번 시기로 했고 제가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장을 갔다 와야 돼가지고 네. 귀국 날이 1월 21일입니다. 지금 1월이죠. 예. 네, 2월. 예, 2월 21일입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를 아마 이동환 기자하고 원서영 기자가 KBL하고 WKBL 같이 이렇게 맡아서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잘 될까요? 솔직히 자신 없어요. 잘할까요? 내가 이렇게 농담을 하면 농담 좀 받아줘야지. 그렇게 좀 매기는 거잖아요. 솔직히 걱정돼가지고. 아니 저는 그것보다도 네. 가장 걱정되는 건 뭐냐면 네.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잖아요. 네, 네.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동현 기자를 못 볼 생각을 하니까 네. 너무 눈물이 나네요. 자, 네, 이런 그리울 분은 항상 것 최선을.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 저희가 하시고. 저도 이제 여자농구 가서 원서영 기자의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네. 최선을 다하겠고 원서영 기자도 와서 또 이제 열심히 해야죠. 네. 한번 최선을 다해서 네. 또 이제 석동농구, 네, 석동농구, 석동농구로 한번 잘, 네. 마치 이제 DB가 로테이션으로 어린 선수들로 버티듯 네. 저희도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네. 두 친구들 워낙 농구에 애정이 많고 워낙 네. 열심히 하는 친구들입니다. 이게 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좋습니다. 걱정 없이 그냥 베이징에서 팽팽 놀다가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